안녕하세요, 고정국입니다. 제 선친은 부산 분이신데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셨고, 그리고 월남전 참전하셔서 고역제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제 선친이 대구에서 군생활 하실 때 58년에 제가 대구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저하고 함께 온 제 동생 고성범이 제 선친이 영천에서 군생활 하실 때 영천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친 고향 따라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부산입니다 합니다만은, 저는 대구 사람이고 제 동생은 경북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저 고향 선배님들하고 함께 만난다, 그런 기분으로 여기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셨으면 1년 전 우리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투표율이 관건이 되자 결국 윤석열 후보와 그 캠프가 마지막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던 곳이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정말 죽기 살기로 표라도 더 투표소로 데려가야 된다고 해서 다들 목숨 걸고 선거 막바지 투표 참여 활동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 결과 24만여 표 차이로 정말 간신히 기적의 역전승을 이끌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분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건 운명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먼저 몇 가지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릴 건데요. 그 말씀 끝에 그럼 그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 선배님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잠깐 말씀 꺼내셨는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종북주사파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적 대타협에 의해서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건국과 근대화 산업화와 이 민주화, 이 세 과제를 불과 70여 년 만에 이루어낸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건국과 근대화 산업화와 민주화,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인 자유우파가 바로 그 역사적 과제를 실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종북주사파들이 선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북주사파들이 6년 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일시적으로 탈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치른 선거에서 저자들이 비로소 권력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훈련을 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해봐요. 이명박 때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보고, 또 천안함 괴담, 무슨 사드 괴담,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데, 뭔가 완전히 몰상식한 방법으로
얼굴 철판 완전히 깔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거듭해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떠들어대니까 이게 국민들이 흔들리더라. 우파들이 무너지더라. 그걸 광우병 파동 때부터 이 종북 주사파들이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그러니까 2016년 가을, 2017년 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2008년에 저 종북 주사파들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괴담을 유포하면서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 찔찔 짜는 그 순간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얕보였어요. 아, 저것들 흔들면 흔들리는구나.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이게 먹히는구나. 530여만 표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저 이명박이라는 자도 우리가 한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저 뒷산에 가서 눈물 짜는구나. 저 동네 양아치들도 싸움할 때 기싸움에서 이겨야 이긴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것도 530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게 뭐라고 완전히 거짓말로 괴담 앞세워가면서 그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몇 차례 모였을 뿐인데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을 왜 짜냔 말이에요. 완전히 알로 보였어요. 그때부터 수 없는 괴담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주춤주춤 우리 자유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해서 비틀어지고 왜곡된 비정상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6년 전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7시간에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완전히 거짓말 선전선동에 우리 대통령을 뺏겼어요. 감옥에 5년, 4년 9개월이나 처박아놨어요. 지금도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는 박근혜라는 이름이 마치 금기처럼 돼 있어요. 탄핵의 이 추억이 소환될까봐 겁이 나서. 저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TK 지역에 국회의원 3선 4선 되는 자들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빼치단 자들인데 그다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의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쫄짱부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을 맡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종북 주사파가 최소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그리고 2022년까지 무려 10년 이상 14, 5년, 12, 3년까지 12, 3년간을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면서 유포한 온갖 거짓과 괴담 그로 인해서 왜곡될 대로 왜곡된 대한민국 사회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간신히 이긴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언론 전부 다 민노총장들한테 장악됐어요. 신문, 방송, 라디오 전부 다 민노총에 장악됐어요. 지식인 사회, 종교인들, 뭐뭐뭐뭐 하는 시민단체들, 심지어는 자유총연맹, 평통, 바사력, 새마을까지 전부 좌파들한테 다 잠식당하고 장악당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파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그냥 혼자 나가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무슨 대선 후보 만들어내서 이겼습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늘 검찰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한 번 이 사람이 자유파로서의 무슨 정치적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올곧게 원칙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윤석열은. 우리 자유파가 그 사람 키워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정말 맨 마지막에 양자 들이듯이 들여가지고 간신히 선거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1년 전에 대선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고 대한민국을 민주화한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야말로 정말 참담하고 처참하고 쪽팔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 전에 어쨌든 기적적으로 정권을 탈취했어요. 그래 놓고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정부한테
우리가 마치 날 때부터 키워서 대통령 만들어 준 것처럼 온갖 주문과 기대를 다 해냈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별로 기다려주지도 않았어요. 대통령 시켜놓고 한 2, 3개월 전 지나자마자 아니 왜 이재명이 안 잡아놓냐고 그때부터 뭐 이거 우리가 쏘은 것 아니냐 그러고 등을 돌리니 많이 그러고 도대체가 선거 때 48%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시켜 놓은 다음에 지지율 30%대도 못 지켜서 20%대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그게 여러분하고 저의 민낯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금이라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처절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 마음의 각오를 전제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지난 10년간 종북주사파가 완전히 비틀고 왜곡시켜 나온 이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꼴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법과 제도가 국가를 경영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과제예요. 왜냐하면 저 10여 년간에 걸친 종북주사파들의 비틀림과 왜곡으로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정상에 익숙해져서 그 비정상에 편승해서 과장이 국장되고 국장이 차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비정상을 바로잡는 순간 지 목을 내놔야 되니까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무원들이 대통령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외치면서 차관들을 13명이나 한꺼번에 갈았겠어요. 지난 1년간 문재인 종북주사파, 문재인이가 퇴임하면서 박아놓은 알박기 이거 절반도 지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알박기 해놓은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알박기를 해놨는데 저거 1년이 됐는데도 제대로 뽑아가지도 않네. 그냥 버티고 있네. 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다른 100만 공무원들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개심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어야지가 될까요? 아니면 야 저거 윤석열이 대통령 돼봤자 별거 없네. 1년이나 지나도 아무것도 못하네. 이러고 내년 총선에서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내가 여기 중불나게 나서서 무슨 개혁하자 그러고 뭐 있어. 일단 눈치 좀 더 보자. 이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공무원들은 안 움직입니다 지금. 옛날에 YS 정권 때 개혁에 저항한다고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고 복지 안동하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복지 부동과 복지 안동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저 사람 뽑아놓으면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이 문재인이는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이런 기대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문재인이를 누가 처리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수갑 채우고 끌고 갑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사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의자들이 전부 문재인 때 다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특혜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자리에 있던 것들을 뽑아내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대통령 취임하고 6개월 이후에나 간신히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 이제 진영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이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죄를 증거로서 밝히고 문재인의 죄를 증거로서 밝혀내지 않고서 무슨 수로 이 자들을 사법 처리하냐고요. 검찰이 그동안 안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듯이 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내가 잡아놔야 되겠다. 내 검사 생명 걸고 내가 승부 보겠다. 이런 검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어서 이재명이 사법 처리하고 문재인이 사법 처리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사정도 살펴보지 않고 야 어떻게 1년이 됐는데 아직 이재명이 하나 못 잡아놨냐. 이렇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아직 1년이나 됐는데 이재명이도 못 잡아냈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난하는 우리 자유파의 심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심정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걸 못 잡아놓은 그런 이 권력 메커니즘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겪었을 그 힘든 답답함, 고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비로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바깥에서 소리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비틀어지고 왜곡된 이 비정상의 우리 사회, 행정, 정치 구조를 하나하나 바로잡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색내기도 어렵고 속도가 아주 더디게 납니다. 왜? 이 왜곡된 구조에서 담꿀 빨아먹었던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오염된 공무원들이 수십만 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쇄신과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좀 속 시원하게 못하냐라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대목과 관련된 저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개혁한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감도가 떨어져요. 지금 예컨대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과 한덕수 위원장이 공동으로 수백 건의 규제를 해제하고 있지만 이거는 해당되는 그 규제 개혁에 해당되는 수혜자 말고는 다른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가 매번 무슨 탑뉴스에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제도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에 체감도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할 방법은 또 없어요. 이걸 안 하면 나라가 정상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러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체감도도 높고 그런데 하기는 쉬운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지지는 지지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재명이 집어넣고 문재인이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거 집어넣는 게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다 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정도 들어갈 만큼의 수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검찰이에요. 하고자 마음 먹고 의지를 세우면 이재명 따위를 못 잡아넣습니까? 문재인 따위를 못 잡아넣어요? 아무리 김명수 사법부가 사건을 지연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영장을 기각시키고 하다못해 조국이 핸드폰을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는 그 김명수 사법부 이제 9월이면 끝납니다. 사법부의 수장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1차 이재명 사법 처리의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거 하라고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으로 앉혔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특수통 검사 두 사람을 한 명은 법무부 장관에 한 명은 검찰총장에 앉힐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재명과 문재인의 목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에 임기가 끝나서 교체가 되면 그러면 올 말 내년 초 적어도 내년 총선 전에는 둘 중에 하나 이재명이부터 먼저 처리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왜 이재명부터냐? 이게 작범이니까 그래요. 작범부터 처리해야지. 문재인의 죄는 국기를 문란하고 국가의 근본을 흔든 죄거든요. 탈len전 정책만 해도 에너지 100년 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이 범죄 행위고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한테 뻔히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민 두 사람을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강제로 북송시켰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의 자범 수준의 여러 뇌물 사건, 뇌물 의혹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국사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질이 이재명에 비해서 매우 무겁고 처벌도 엄격하게 가혹하게 해야 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이부터 사법 처리하고, 그리고 총선 후에 문재인이를 사법 처리해서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할 거고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인물인데요. 마지막 과제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학습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러고,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선입견을 갖고 봤던 사람들이 전부가 다 깜짝 놀랄 만큼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이니 경제니 또는 복지니 하는 영역에 그 나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잘했는데, 그리고 이재명이 문재인이까지 사법 처리했는데, 그리고 곳곳에 비틀린 우리의 이 비정상 구조를 정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2007년에 정권을 뺏겼어. 그러면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입니까? 성공한 정권입니까? 네,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 됩니다. 정권을 뺏기면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취를 이루어내도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던 그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될 겁니다. 문재인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 4년, 5년 내내 했던 게 뭡니까? 박근혜 지우기. 박근혜 지우기였어요. 창조경제, 창조자 들어가면 무조건 예산 삭감해버리고, 새마을자 들어가면 전부 예산 다 삭감해버리고, 그렇게 5년 내내 박근혜 지우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의 1번 과제가 뭐였냐? 적폐청산이에요. 범정부적으로 적폐청산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라. 이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1번이었어요. 5년 내내 이것이 1번이었어요. 2027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재명이 문재인을 사법 처리해서 대한민국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경제 파트나 사회복지 파트나 이런 쪽에서 굉장한 기대 이상의 성취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2027년 5월에 선거에서 져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 윤석열 지우기입니다. 한 달, 두 달이면 완전히 다 정치적으로 떡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과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윤석열 정부의 성취가 온전하게 평가되고 온전하게 계승될 수 있어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그리고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내내 앙숙처럼 싸웠죠. 그렇지만 같은 정당, 우리 자유파 같은 진영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당을 떠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우리 편이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명박 정권의 흔적 지우기라고 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이명박 때 일했던 사람들 안 쓴 정도는 되지만, 예컨대 이명박 정권이 뭐 이걸 잘못해 저를 잘못해 하고 적폐청산하듯이 뒤졌습니까? 털었습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도 정권 뺏기면 그 다음 날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됩니다. 종북 주사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마지막 과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정권 재창출을 걱정하냐? 정치란 게 그래요.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레임덕은 시작되는 것이고,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차기 대권 경쟁은 사실상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임기제 선출직 대통령제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 못나고 용렬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뭡니까? 내년에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달 수 있느냐? 더 나가서 4년 후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서 다시 집권당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돼, 뭐 대한민국이 바로 잡혀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게 자신들의 절박한 정치적 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 재창출의 문제를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지금부터 얘기하면 괜히 레임덕 있을까 봐 쉬쉬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는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 뺏기면 다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정권 재창출해야 돼. 그래서 노태우한테 뭐라 그럽니까? 필요하면 나를 밟고 가. 나를 밟고 가도 좋아. 네가 대통령 되는 것이 더 중요해. 실제로 노태우가 전대우를 밟으면서 선거를 치르잖아요. 6.29 선언은 자기가 한 거라고 막 큰소리 치면서 선거 치르잖아요. 그리고 그 노태우에 의해서 백담사로 유배 가잖아요. 꼭 그게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우리 자유파의 기본 태도와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영삼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구룡을 키워내서 정권 중반부터 구룡을 키워내고 이 구룡을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만들었다고. 일부러 총리도 시켜주고.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득실득실한 정당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권을 잡았다면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10년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됐죠. 그 점에서는 이해창이 우리 정치사에 지은 죄가 큽니다. 뭐 그건 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과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들한테 야,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뛰어 라고만 해주면 된다. 정치인은 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차기 주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당일 때는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이걸 함부로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만 풀어주면 마음껏 달려봐. 그것만 되면 저는 저쪽에 이재명이 하나 달랑 갖고 있는 저 종북 주사파들보다는 우리 쪽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여럿 배출하고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진짜 경쟁력 있는 최종 후보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리스크냐? 안 그렇습니다. 뒤로 호박씩 가면서 차기 대권 그림이나 그리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대놓고 경쟁하면서 그 경쟁 중에는 상당 부분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주자들 간에 서로 간에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붙이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대구에 시장하는 사람은 다 4년 후 생각하면서 모든 거 거기다 맞춰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내년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2026년에 대구시장 한 번 더 하겠다고 저렇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목표는 처음도 끝도 2027년 대선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마구 뱉어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혼자서 떠드니까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전부 정치 언론에 탑이 되거나 가십거리가 되거나 어쨌든 그래요. 견제받지 않고 혼자 떠드니까 저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어디 대구시장밖에 없습니까? 여럿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구시장이 한마디 할 때 아니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누군가가 치고 나오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갖게 되는 부담은 훨씬 더 완화되는 겁니다. 대권 주자들끼리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함부로 말하다가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게 되거든. 지금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걸 일일이 대통령이 대거리하겠어요. 대통령실이 나서겠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하고. 저러다 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대통령 권력에 좋은 건 아니다 말이에요. 차라리 다 깨놓고 우리의 최대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차기 주자가 필요해. 1년 전에 보니까 2년 전에 보니까 내가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보니까 후보들 다 합쳐도 내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되더만. 국민의힘을 그런 당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 지금부터 뛰어. 대신에 내가 하는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가면서 뛰어. 거기까지라면 내가 허용하겠어. 대통령이 이렇게 가줘야 우리 범여권에 잠재력 있는 수많은 대권 주자들이 진짜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당이 활성화되는 거라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저는 후보들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 하나가 지지한 후보 10명보다 선거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뭐 다른 방법으로 1년 전에 선거 승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좌파들이 완전히 일그러뜨리고 왜곡시킨 이 비정상적인 이 사회, 정치, 행정 구조를 바로잡는 일.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무지무지 어려운 일인데 별로 빛은 안 나. 그래서 두 번째, 이 일도 하면서 화끈하게, 간단하게, 그런데 확실하게 정책 효과가 있는 이재명 사법처리, 문재인 사법처리를 꼭 해야 돼. 세 번째, 레임덕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기 대권 정권 재창출의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고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야말로 상생하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이걸 운영해가는 정치력, 이걸 대통령이 발휘해서 진짜 경쟁력 있는 1년 전 윤석열과 같은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30분간은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좋고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박사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항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시위도 하고 규탄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이 사항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요즘 와서는 허지부지하게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도 빠져 있는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고성국 TV에 좀 출연하셔가지고 한번 대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투쟁을 우리 자유파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동안 했습니다. 그 의미와 성과가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부정선거 캠페인, 부정선거 이 방지 투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른들이 논토길 가고 산길 갈 때 꼭 지팽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옆에 풀들을 툭툭 치고 다녀라. 그래야 뱀들이 놀라서 도망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타초경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을 쳐서 뱀을 쫓는 거죠. 저는 그동안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했던 분들이 바로 그 집행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툭툭 쳐서 저것들이 부정선거 하려고 그런다고 계속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저것들이 부정선거를 해도 마음 놓고 못했고 함부로 못했고 조심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 걸리면 죽겠다 싶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020년은 상황이 달랐죠. 그때는 종북주사파 정권 하에서 대놓고 했기 때문에 특히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대부분 지역에서 당시에 종북주사파 정권이 집권 당일 때 관광버스 2대, 3대씩 빌려가지고 효도관광 시켜준다고 데리고 가서 아무 동네나 가서 자 투표합시다. 이래가지고 사전투표가 몰표가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투표함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사전투표를 그런 식으로 조직동원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실체적 규명과 실체적 진실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사법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길을 쓰고 이걸 막아왔어요. 재판 자체, 투표한 개표 자체를 지연시켰어요. 그래 이제 김명수 체제가 곧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선관위도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2020년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실체가 머지않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부정선거를 획책했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건 지금까지 부방대나 부정선거 투쟁을 했던 분들의 공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랬는데 2022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대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우리들은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작년 6월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거의 없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권 잡았기 때문에. 저 종북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종북주사파가 선관위를 컨트롤하고 종북주사파가 사법부를 컨트롤하고 할 때에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우리가 정권 잡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니까 부정선거 시비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야당이 아니에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집권 세력이 돼서 우리 행안부가 전국의 선거 조직을 관리하고 우리 대통령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될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북주사파 정권과 부정선거를 이슈로 정말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의 그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까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이 부정선거 저지를지 모르니까 감시하자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선됐으니까 지금들은. 부정선거를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재선거하자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 대선 이겼는데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선 부정선거였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 다시 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꼴이 되거든. 그래서 대선에서 우리가 부정선거가 일부 있었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대선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그것대로 엄격하게 조사하고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것들이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아주 악착같이 부정선거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되 이미 우리가 집권 세력이고 우리가 선거관리의 주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여기까지 할게요. 제2의 대구향후회장 최원임입니다. 네. 고성구 박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는
나라 사랑이 고향 사랑이라는 양재곤 회장님의 뜻에 따라 매월 외국 강사님을 초청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15일 나라 사랑 걷기 대회를 올림픽 공원에서 수천 명이 모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수도권에 있는 TK 출량이 10만, 20만, 30만 명이 결집해서 모이면은 내년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명하신 고성국 박사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이시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이 대통령 선거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TK의 한 표나 호남의 한 표가 다 똑같은 표로 계산이 되는 건데,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TK에서 뭉쳐도 거기 국회의원 한 명 뽑는 거예요. 막 TK에서 막 전국 최다 득표 나왔다, 막 85% 득표했다. 그 표 조금 나눠서 서울에 누구한테 줬으면. 이게 선거구가 고점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셔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이 늘 접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돼요. 1000표 정도로 표 차이가 승부가 나는 경우가 역대 선거를 보면 30개에서 한 50개 가까이 되거든요. 1000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유권자, 우리 쪽 사람들 1000명만 더 나갔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경우에. 예,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이 재경 이 TK, 재경, 대구, 경북 이 도민회가 재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남 향후도 똑같아요. 호남에 있는 분들이야 90% 이상 그저 파란색 어딘지 찾아서 찍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재경 호남 향후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좀 여러 선배님들께는 언짢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재경 호남 향후의 활동만큼 과연 재경 대구 경북 향후회가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냐, 목숨 걸고 했냐, 그거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말씀을 기회로 진짜 내년에 우리가 뛰어야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저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까 손 드셨어요. 예. 자문위원석이요. 과거에 TV에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정치 평론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시고, 그야말로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보더라도 고박사진 나온 방송은 끊임없이 12시간 되도록 자만 적어본 사람입니다. 왜 방송을 출연 안 하셨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예. 손님 말씀해 주세요. 압력을 받아서 잘렸습니다. KBS, MBC 지상파에서 저를 먼저 쫓아냈고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먼저 쫓겨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을, 그러니까 2016년 가을 상황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 잠깐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 저 좌파,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은 주장했지만 설마 탄핵까지 가겠냐? 자기들도 미심쩍어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처음부터 촛불 집회에 안 나와요. 안철수가 뭐 앞뒤 모르고서 막 먼저 탄핵하자고 그러고 서명하자고 그러고 촛불들이 모인 다음에 문재인이가 뒤늦게야 슬그머니 셋째 줄 정도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날 집회에서는 둘째 줄로 가고, 그리고 마침내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이제 탄핵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종북 주사파들도 탄핵 주장은 하지만 진짜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걸 이제 만들어낸 게 저 박지원이하고 제가 이름 진짜 얘기하기 싫으네. 예, 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배신자들이 없었으면 탄핵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16년 가을
이때는 그야말로 공중전의 시대였어요. 지상파 종편에서 탄핵이냐 아니냐, 탄핵 말이 되냐 아니냐 갖고 막 싸울 때거든요.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거의 모든 방송에서 탄핵은 헌정 중단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좌파들과 싸움을 했는데 어느 날 지상파에서부터 저를 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마침내 탄핵 당했잖아요. 탄핵 당할 때 저는 TV조선의 저녁 프로그램 진행자였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석 달 만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거로는 뭐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거로는 저 문재인 종북주사파 쪽에서 고성국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면 TV조선 재승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 없어지니까 저 하차당했고 그리고 나서도 TV조선의 패널로 2년 3년 했어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5번 나가다가 4번 나가다가 3번 나가다가 그랬는데 결국은 2020년 총선 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지고 나서 일주일 후에 TV조선에 재승인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재승인을 앞두고 저를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그 후로 제가 어떤 지상파 종편 방송국으로부터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 석 달 전에 KTV라고 하는 데 있죠. 정책방송. 그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부 방송입니다. 거기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나가기 시작하고 한 달 전에 연합뉴스 TV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저 좌파하고 토론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방송 기회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 사정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저는 뭐 제가 여러분들 선배님들 앞에서 그냥 헛소리 한다 셈치고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지금 고성고 TV의 영향력과 고성고 TV 시청자들의 그 열성이 KBS, MBC, TV조선 못지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상파나 종편에서 나오라 그러는 걸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제 고성국 TV 방송 시간과 겹치면 저는 당연히 고성국 TV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성 TV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면서 시간 여유가 생기고 방송사의 출연 요청이 맞으면 뭐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죠. 앞으로 더 자주 지상파 종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한 분 더 있는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세 분이 지금 손 드셨으니까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도 지금 3선, 4선까지 하면서 줄타기 또는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이런 자질 정도는 갖고 공부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촌철살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새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030의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면은 뭐 저쪽에는 호남 향후에 있고 이쪽에는 영남 향후에 또는 대구 경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 간다고 보았을 때에 지금 대학생 운동이 사라졌는데 그걸 좀 부활시킬 수는 없겠는가?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각 수도권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명이 장학하고 있다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학생 운동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 두 질문으로 할까요? 예. 마지막으로요. 예,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네, 부회장님. 예. 네, 저는 재경 향후의 최인현입니다. 제가 고성국 대표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정말 우파가 맞는가, 그리고 그분도 지금 좌파들 속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뼈가 굵어진 그런 분이시고 또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우리는 좌파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말 우파가 맞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파로 믿어야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정치가 되는가? 우파 정치가 되는가? 4.3이 그대로 유지가 돼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파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 우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네, 질문 고맙고요. 이제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2030 세대 문제인데요. 2030은 그 세대적 특징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도 한꺼번에 2030으로 엮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20 초반이 있고 20 중반, 20 후반이 있고 뭐 30 초반, 중반 다 자기들끼리는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개성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세대도 아니고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세대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타산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근데 2030 세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특혜를 받는 것에 분노하는 거죠. 그런 세대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가 바로 그런 2030 세대와 제대로 그 코드를 맞춰서 만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의 우리 2030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점심값 1,000원으로 해줄게. 1,000원 학식. 뭐 애들이 나빠, 그러면 대학생 애들이 뭐 싫다고는 안 하겠지만 그걸 갖고 감동받지는 않아요. 1,000원 학식 때문에 내 소중한 한 표 주겠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그 2030의 코드에 정확하게 맞는 우리의 그 마인드와 비헤이비어와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정이야말로 우리 자유파의 핵심 가치거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공정한 경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공정한 경쟁,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의 핵심적 이념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핵심이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점을 2030 세대가 이해만 한다면 저들이 종북주사파의 헛된 소문에 놀아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 코드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베이스를 깔고 공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와 윤석열 후보가 대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그 세대적 특징에 맞게 코드 매칭을 잘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그런 식의 코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자꾸 헛방이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자유파 맞냐? 저는 자유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확실한 자유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데요. 어디까지 믿냐? 다 믿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자신의 핵심적인 철학으로, 핵심적인 국정 철학으로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도 자유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평생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나는 자유파야,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신봉해 맨날 이 소리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쫓겨갔다가 문재인에 의해서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정장으로 막 3단계, 4단계 막 건너뛰어서 파격적으로 발탁된 그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 때였으니까 검찰청장이 주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 문재인 정권에 이러저러한 그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그런 말도 뭐 한두 마디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냥 우리가 세상사의 물리를 아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유 뭐 그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또 사람은 뭐 잘 안 변한다고도 하지만 끊임없이 또 진화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권 입문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과 그 정권 하에서 지검장하고 총장하면서 또 얼룩지고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이 다 정화되는 과정이 정치권에서의 검증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 자유우파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는 데 대한 확신이 더 강하고 내면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 공천 관련된 말씀인데요. 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입니다. 정당은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 이념을 함께하는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예요. 그러니까 우선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그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 자유우파의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자신이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시장경제 신봉자이고 법치 신봉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공천을 주는 당원들에게 국민들한테 입증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공천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검증하잖아요. 종북 주사파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었던 자들은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부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한테 공천 주면 안 되죠. 또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우리의 시장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야당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도 하지 못했던 자들이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나서는 자들한테는 절대 주면 안 되죠. 그 자들은 행동으로 검증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15명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자가 부역자인지 어떤 자가 최소한의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고 눈치나 보고 있었던 기회주의자인지 출세주의자인지 개인적으로 다 저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115번까지 쫙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게 공천에 관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고 싶은데 아마 저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 총선의 기준, 내년 총선 공천의 기준은 이기는 총선, 그러면서 우리 자유우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한 사람,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난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 핵심 가치에 위배되고 부역하고 소극적으로 자기 자리나 보존했던 자들한테는 공천 배제로 처리를 하는 그런 공천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